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주 입실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출석해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그래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출석 기록을 남겨주세요. 우리 수업에 줌 수업의 출석은 이 기록으로 제가 확인하겠다. 저 그때 있었는데요. 그래도 미안하지만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기록으로 출결을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깜빡할 수 있거든. 깜빡하지 않고 일단 입실하면은 여러분 출석으로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로. 그리고 난 다음에 급히 오느라고 뭔가 챙기지 못했거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지금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뭐 교재라든지 또 뭐 이런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5분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렇지, 형우 잘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지금 필요한 준비들을 지금 하시면 돼. 아니, 형우야 잘하고 있다고. 형우야 잘하고 있다. 지금은 움직여도 돼. 지금은 움직여도 되고, 우리가 5분까지는 출석 확인하고 세팅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은 필요한 거 움직이고 필요한 거 준비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수업 딱 시작하고 난 다음 6분부터 수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을 길게 드리는 거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뭐 접속이 다른 날보다 애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11시 전부터 일단 줌 링크를 보내고, 그런데 또 입시를 11시 전에 입시를 시키고 하는 거는 최소한 5분 이상의 그런 출석에 대한 여유로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도 뭔가 비디오를 켜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분명한 이유를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고, 종종 제가 헷갈리는 경우가 두 개로 돌아가지고 얼굴이 있고 얼굴이 없는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매주 저한테 코치님 저 두 개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안내를 해주시면은 제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수업은 제가 지각에 출석에 몫을 걸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6분, 7분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좀 더 일찍 와야 되겠다, 이런 기회로 삼고 6분, 7분인데 출석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내용은 우리 수업에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수업에서 뭔가 얻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분까지는 출석, 6분부터 입실한 경우에는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제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각이라고 명시하고, 지각, 경상의 이승준 뭐 이런 식으로 지각을 명시해 주면은 제가 행정 처리하는데 오류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입실하면은 출결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입실하면 출결부터 확인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준비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혹시 수업에 관해서 문의사항,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좀 초반에 기다릴 때 여러분들이 제게 물어주시면은 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답할 수 있는 기회도 이 처음 5분간의 시간일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지금 5분인데. 자, 경화도 영상 열고 영상이 항상 열릴 수 있도록 준영이 영상 열어주고 문준영 네, 네, 좋습니다. 거의 우리 선수들이 거의 입시를 한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 더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제가 개별 톡을 보내가지고 회신이 있었는데 혹시 문화 예술의 이예은 지금 있을까요? 우리 수업에 예은이? 자, 지금 6분이니까 지금부터 6분, 지금부터 기록하는 친구들은 지각하고 여러분들의 학부하고 이름 지각하고 여러분들의 학부 이름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의 ES 프로젝트 이제 제출이 시작됩니다. 4주차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이버 캠퍼스에 공사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방에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해당되는 우리 선수들이 4주차 선수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독의 유재경, 사회복지의 김경희, 사회복지의 이기훈, 관광의 최윤신, 그 다음에 ICT의 권태현, ICT의 안형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예스 프로젝트 해당되는 선수니까 이틀 전까지 실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까지 우리가 화요일 수업이니까 이틀 전이면은 일요일 날 밤까지 주일 날 밤까지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충분히 다 공지사항이랑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주차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3주차 내용으로다가 오늘 토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좀 보이는지 한번 반응 좀 보여주세요. PPT 보이시나요? 예, 잘 네.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간 지났으니까 우리 역사의 어원적인 의미 기억나시죠? 히스토리아 역사, 그 다음에 서양의 사례 헤로도투스, 투비디데스, 그 다음에 동양의 사례
공자 사마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역사를 이제 어떻게 중고등학교 시절 때 배워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많은 경우는 이제 암기 과목으로 또 시험을 대비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대학생 수준의 교양으로서의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단어이기도 개념.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 혹은 해석으로 역사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실. 사실 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다라고 봤던 헤로도토스의 역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 사실을 역사가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역사의 객관적인 측면, 역사의 객관적인 측면을 무척 중시 여기는 그런 개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으로의 역사, 동양의 역사에는 역사와 역사가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다. 사실도 역사지만 기록이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이해이지요. 그래서 다분히 역사의 주관적인 측면, 역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요. 그것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는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가 누구인가, 그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그런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또 전달하려고 하는가를 주목해야 된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투기디데스와 삼국유사의 일연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부식 같은 경우는 고려랑 국가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정사, 사실적인 역사를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 사실적인 역사가 뭔가 고려의 입장을 반영하고는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삼국유사의 일연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주관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몽고의 침탈로 고려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 백성들의 자존감을 역사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뭔가의 기록과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군 신화와 같은 그런 어떤 역사적 소재도 개발하고 또한 주목하게 됐던 것이 일련에 처해져 있었던 일련이라고 하는 고려인이 살아갔던 시대 정황을 역사로서 반영해가지고 그 역사를 서술했던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과 해석으로의 역사.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코치님, 어느 게 더 진짜 역사입니까? 어느 게 더 역사를 더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의 방식보다는 역사가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역사이구나. 때로는 내가 사실보다는 해석의 역사에 가까운 관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7대3으로 또 때로는 내가 사실로서의 역사가 더 타당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고 6대5로서 7대3으로서 그렇지만 역사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역사의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거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그 화면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화면을 끄면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화면은 우리 수업에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규정과 약속이 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또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본격적인 시대의 역사를 배워가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주제의 역사, 숲에 대한 거, 강론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큰 숲에 대한 이야기 계속 다뤄봅니다. 역사 인식과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 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되지? 왜 우리는 한국사를 배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시간 맞춰서 들어왔어요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헤어질 때는 우리 모두가 작은 역사가가 되자라고 한 논의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모두가 작은 역사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코치의 이 수업의 목표고 의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은 역사가? 네, 감사합니다. 기훈이. 그리고 우리가 교재를 정했잖아요. 이 교재의 저자도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관점을 우리가 알고 매주 해당되는 분량의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의 관점, 또 이 관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공감하는 내용, 비판적인 내용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보면은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해가는데도 굉장히 재미있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사. 민족사를 배우고 있어요. 국사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글로벌 시대. 세상과 세상이 만나기가 굉장히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 100일 걸려서 가야 될 길을 10시간이면 20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세계가 정말 이웃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때의 한국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개념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속도감 있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질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주호야, 네가 분주한 건 아는데 영상을 껐다 켰다 하지 말라니까 주호야. 항상 왜 주호한테 내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미안한데 주호야, 영상을 껐다 켰다 하지 마. 나랑 약속할까? 네, 교수님. 음. 자, 이 얘기는 앞에서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필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또 다뤄봤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헤로도토스와 투기디데스를 서양 사람들이 많이 언급한다고 한다면 근대 학문으로서 사실을 중시하는 역사를 실증주의 사관, 실증주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증주의 사관. 그리고 이 개념을 학문화시킨 사람이 독일의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19세기를 살아갔던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 이후에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랑케를 떠올리면 되고 그 얘기는 사실로서의 역사, 기술을 역사의 중요한 책임으로 생각하고 역사를 사실, 과학으로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중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증주의 사관, 실증주의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가를 중시해요. 그리고 역사가마다 이게 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크로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업 활동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보겠다고, 이제부터는 기록이 된다, 수업 활동 점수로 카운트 된다 했고요. 2번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클래스 전체가 활발하게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은 제가 첫 번째 발표한 친구들한테는 좀 제한을 줄 테고요.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뜸할 경우에는 첫 번째 발표한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그렇게 2번 발표, 3번 발표, 4번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나는 어떻게 이해했다. 내가 이해한 얘기를 한번 발표하고 싶은 친구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문학부 신유미 발표하겠습니다. 네, 신유미 발표해 보세요. 그 전에 쌓여있던 그 옛날의 일들이 지금까지 쌓여져 와서 사람들의 사상이든 과학적 기술이든 쌓여와서 지금이 현재가 이루어졌다 해서 과거의 역사도 현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해서 한 친구만 더 들어봐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관학부 문장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은이 발표해 보세요. 현재의 모든 일도 과거의 역사처럼 다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고 말한 것 같아요. 정은이 얘기를 조금 더 내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란 현재에서 바라보는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2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그 모든 역사는 결국은 현재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현재 우리의 관점으로 결국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공부되어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역사는 사실은 오늘의 역사, 현재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크로체가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영국의 콜링우드라고 하는 역사 같은 경우는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다. 이건 또 무슨 말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세요? 쫄지 말고 끼를 발산해 보세요. 우리 수업 항상 우리 역사 볼 때는 1번, 2번, 3번, 4번 정답이 있는 것처럼 몇 년도지? 몇 년도를 묻는 질문은 정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런 물음은 여러분들의 사색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작동하셔야 돼. 그래서 뭔가 틀려도 좋아. 이제부터 우리가 바벨을 들어보는, 생각의 바벨을 들어보는, 근육을 만들어보는 그런 훈련이 한국사 탐방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예요. 디자인 영상학부 박수진 발표하겠습니다. 네. 역사를 기록할 때 역사의 사상이 좀 첨가되기 때문에 역사가의 사상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수준의 관점도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콜링우드의 포인트는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보다 그 보여지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배경의 힘. 그것을 이 사람은 이제 사상사를 아주 중시하는 그런 학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역사의 힘, 정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정치가의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의 그 논리, 사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일 때는 뭔가 그 깊이 분석해보는 그 행동의 이유가 설명되는 이유가 때로는 분석이 된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역사는 그 보여지는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그 현상의 결과는 내면을 보아야 역사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콜링우드는 사상이다. 인간의 사상, 사회의 사상이다라고 그걸 주목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코치님, 크로치가 맞아요? 콜링우드가 맞아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공부를 해왔어요.
크로체가 맞는가 콜링우드가 맞는가 질문의 방식이 이제부터는 달라져요. 크로체의 저 얘기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역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지 크로체의 저 역사가 아닌 역사 인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 그렇지만 또 저것만 가지고 역사를 다 풀기에는 한계가 뭐지?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15주 동안에 계속하면서 실험하게 될 우리의 역사 공부, 한국사 탐방의 접근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E.H. 카라고 하는 이분도 영국 사람인데요. 제가 대학에서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역사 개론을 들었어요. 아주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근데 지금도 이 책은 여전히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이분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된 책이 있어요. What is History? 지금도 2020년도에도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E.H. 카라고 하는 이분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정의에 대해서 이런 말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범학부 고다연 발표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분쟁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교훈을 얻음으로써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벌써 작은 역사가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 작은 역사가가 뭐라고 그랬지?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작은 역사가를 어떻게 정의했죠? 까마귀 고기를 다 드시고 나타나셨나? 작은 역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은 역사가란 이제부터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유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들 작은 역사로 변신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역사가란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미력하지만 관점을 갖게 되었다. 역사를 보는 내 나름대로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작은 역사가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타연이가 나름대로 이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작은 역사가의 몸짓을 움직여 보는 거고요. 좋았습니다. 또 한 친구만 더 들어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크로체의 역사에 대한 설명보다 크로체의 역사관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의 역사관이 좀 더 많은 것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충분히 크로체가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역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의 견해로서만 역사가 조명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의 영향력이 있지. 우리에게 주는 과거라고 하는 역사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그 과거를 보는 19세기 사람이 그 1세기를 바라봤던 그 이해하고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컨디션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조건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1세기를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그 컨디션하고 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그 컨디션이 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지. 개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카의 얘기처럼 역사는 과거라고 하는 실체하고 오늘 그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필요하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와 결국은 뭔가 대화 속에서 그 소통 속에서 뭔가 이 역사는 새로운 역사로 해석되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에서 현재만을 주목한 크로체보다는 카의 이야기가 현재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의미는 대단히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좀 더 밸런스가 있었다. 저는 밸런스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몸에도 건강하다 몸의 밸런스, 우리 몸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들었다 얘기하지요. 역사도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숲과 나무와 숲의 균형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대화, 소통, 균형 이런 것들을 학문에서도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교육에서도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역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우리 또 한 테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국사라고 하지 않고 한국사학사라고 얘기해요. 역사관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 사학사는요, 미국사를 바라봤던 역사가들의 관점에 대한 역사를 미국 사학사라고, 한국 사학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관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역사학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사 인식 혹은 역사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조망하는 큰 관점들이 몇 가지 아니면 몇 가지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관점이 있던 누가 한번 발표해 보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제 식민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역사를 조망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의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일본 식민 통치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기가 세지면은,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말을 잘 안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독립국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식민지로 살아간다는 너무 힘들어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일본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임나 일본부 같은 이야기들. 일본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에 더 오래되었다. 뭐 이런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것들. 그리고 한국 역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은 당쟁 많이 싸우고 협동을 잘 못하는 민족이더라. 이런 우리 역사의 한계, 우리 역사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한국인들이 정말 그런가 봐. 우리 역사는 참 자랑할 게 없어. 볼품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쇠뇌하고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의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석해 내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어떤 역사관이라고 부른다? 마이크 열고 누가 얘기해 보세요. 어떤 역사관이 부른다? 일제 식민주의 사관입니다. 일제 식민주의 사관. 여러분 일제 식민주의 사관. 그래서 일제 시대를 오래 보냈고 이때 역사학이랑 학문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문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또 일본 사람들 밑에서 그 이후에 역사학계에서 활동했던 많은 학자들이 그 일본 그런 분들 밑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한국 사람이고 민족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공부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런 태도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는 한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게르만 민족주의를 히틀러가 얘기했었을 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했고요. 게르만 민족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해.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것이 게르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갖춰야 된다고 했잖아. 이런 논리들은
좀 식민주의 사관의 그런 관점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점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과제할 때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성찰해가지고 새롭게 독립 이후에 혹은 일본 시대 때도 핍박받으면서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단재 신채호 같은 경우 민족주의 사관. 일본이 우리를 좀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인 역사를 해석하려고 이 일제 식민사관이 의도적인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더 유구하다. 우리가 중국과 대항해가지고 얼마나 멋진 승부를 냈는지 모르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인쇄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것들을 조명하면서 단군 신화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 사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단군교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관도 일제 식민주의 사관에는 대항하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너무 민족 하면은 우리가 일본이 민족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끼리는 한국 하면 좋지만은 한국이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관점의 한국의 역사 소설을 봤었을 때는 어떨까? 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양면을 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한국사를 배우면서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회주의 계급사관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 자본주의적으로다가 이렇게 서술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시선에서 역사를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도 우리 역사 서술에 이런 학자들이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민중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관하고 연결된 관점일 때도 있고요. 또 연결되지 않은 관점은 대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대통령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리더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장군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물론 그들의 영향력이 크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더 많은 관심은 대중민주주의, 영웅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백성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좀 더 백성들의 역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대중주의, 민중주의 역사관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관심,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 수업을 이런 관점에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코치의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이 한국사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난 여러분들이 작은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한국사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난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대한민국의 멋진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해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예전에 지질이 가난한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세계 10번째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의 수고와 땀에 의해서 이제는 10번째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고요. 코로나 방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못하는 거 많지만 세계 최고의 모범 사례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오늘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선진국보다, 우리가 맨날 말붙여 얘기하는 유럽의, 미국의 선진국보다 더 잘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입에 붙은 선진국 얘기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랬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가난해가지고 원조받고 도움받고, 그리고 우리가 살기 바쁘고 우리의 생존이 어려운데 무슨 세계예요. 나부터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책임이 대한민국에 주어졌어요. 그러려면 그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지. 때로는 한국 시민 의식하고 세계 시민 의식이 서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민 의식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필요하다면 세계 시민 의식으로 세계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인식들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더 많이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복동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예요. 돌아가셨어요. 몇 해 전에. 근데 이 문제도요, 우리가 한일이라고 한국과 일본의 한국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일본은 나쁜 놈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그 피해에 대한 적정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본은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3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싸우는 장면으로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접근을 우리가 크로체처럼, 콜리무도처럼, 카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접근을 우리가 인류 보편사라고 하는 세계 시민의식 관점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보편적인 여성의 인권 문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린이들하고 여성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폭력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항상 많이 일어나요. 여성의 약한 힘을 가지고 그 폭력이 승하게 되는 그 전쟁 상황에서는 아프리카도, 지난 역사에서도, 미국에서도, 중동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랬을 때 이 위안부 문제를 그런 보편 인류의 인권과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접근한다면은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안부 문제가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를 배우지만 한국사를 한국사라고 하는 좁은 관점이 아니라 한국 시민 의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관점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출 수 있는. 제가 미국에 유학 가니까는요, 교수님들이 저한테 뭘 묻는지 알아요? 너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국에 대해서 이승준 학생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에 대해서 나의 배경이 되는 한국에 대해서 교수님들 많이 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그런 고민과 질문을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무척 당황했어요. 미국 가서 그런 질문을 비로소 받아보기 시작하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다문화 이민사회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영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일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각 개성들의 개성을 살리면서 함께 가는 것이 미국이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미국 사람들이 얻게 된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백인 중심의 미국으로 다 가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제가 공부하고 살아왔던 시절에는 그런 질문들을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이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짬뽕이 되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시대에 한국사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임을 분명히 잘 인지할 때 세계인들과 더 잘 만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배워야 되지? 왜 배워야 될까?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은요, 한국인으로서 정체감, 아이덴티티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must예요. must.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must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죠. 인간이 병이 걸리면 참 슬퍼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겪게 되는 질환, 병 중에서 가장 슬픈 질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아픈 질병, 무서운 질병이 가장 슬픈 질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어문학부 김도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왜? 치매는 치매 걸린 본인은 행복한 병이라고들 말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썩어 문드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슬픈 질병은 치매가 아닐까요? 너무 사랑하는 많은 그 환자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니까요. 한 친구만 더 들어봐요. 무엇이 가장 슬픈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영이는 치매는 행복하다. 왜? 이 복잡한 세상에 생각을 끊어놓고 사니까 정작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치매 걸리면요. 그게 심해지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 자녀를 알아보지 못해. 치매는요. 나의 정체를 하나하나 모르게 되는 그래서 이승준이 이승준으로 70년, 80년 살아오다가 치매가 걸리면요. 유종의 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마지막이. 근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은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가족만 슬픈 것이 아니라 정작 내 자신도 슬픈 것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함께하는 지난 70년의 시간이 참 고마웠다. 아빠는 이제 천국 가는데 너희들도 아빠가 부족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파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 자체를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다. 난 그게 굉장히 본인에게도 슬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국사를 모른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한국인으로서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를 모르는 거. 왜? 우리는 지난 시간의 결과물이 우리잖아요. 그죠? 과거가 쌓여가지고 우리 친구들 한 20년 살았단 말입니다. 23년 살았단 말입니다. 그 23년의 시간들이 오늘의 김도영이에요. 오늘의 강요섭이에요. 그런 시간이 쌓이지 않고는 오늘의 강요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주호가 존재할 수 없어요. 고다현이 존재할 수 없죠. 맞지요? 그죠, 여러분? 지난 시간들의 축적이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멋진 성공의 기억이든 좌절의 기억이든 그런 것들이 쌓인 내가 오늘 20살 이승준, 21살 이승준인 거 맞죠,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2020년에 대한민국은 지난 5천년의 역사의 축적이 오늘 한국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 그렇다면 역사는요.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목보다 더 깊은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보게 되면요. 백조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모르니까 치매도 슬프지만은 백조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모르니까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백조는 슬픈 백조였어요. 왜 나는 오리보다 못생겼어? 나는 왜 오리가 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백조는
자존감이 바닥이고요. 슬픈 백조의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비로소 백조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백조가 큰 날개를 펼치면서 더 높은 비상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학 4년이 여러분들이 사회를 나가는 준비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대학 4년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형성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교육의 중요한 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또 다른 정체, 그래서 제가 작은 작은 역사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백조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리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가 정확할수록 세계 시민들도 우리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역사를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경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사가 민족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서술된, 기술된 역사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 역사를 땅의 역사로, 사람의 역사에서 땅의 역사로 기술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독특한 관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한국 시민이 되죠? 속지주의,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핏줄을 가지고 검증을 해요. 핏줄을 가지고. 미국이든 독일이든 상관없어요. 핏줄이, 부모가 한국 핏줄이면은 한국 시민권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에서 여행 갔다가 마침 미국에서 잠깐 여행을 땅에 응애 하면서 태어났어요. 그럼 미국 시민권을 줘요. 속지주의라고 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면은 시민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시민권이 남발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은 속지주의, 한국은 속인주의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남경태 저자가요,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의 한국사 서술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핏줄보다는 이 땅에서의 어떤 영향력, 그래서 그게 외국이냐 한국이냐 이걸 따지는, 이런 따지는 것보다 그 영향력이 한반도에 어떠한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글로벌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게 감성적일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감성적인 게 아주 예민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역사와 오늘, 시사. 신문 같은 거 시사 보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와 시사의 이 균형을 가지고 보려고 했다. 과거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잘 이렇게 통섭해가지고, 그래서 대화해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 이 두 권의 종횡무진 한국사의 목적이다. 숲과 나무를 보려고 했다. 오늘을 통해서 조망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현실의 역사와 사상, 아까 사상사 크로치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사건과 사상, 보이는 현상과 그 보이는 현상을 가져오는 그 배경, 이 두 가지 다 조명하려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 교재는요,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유교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많은 유학자들 같은 경우 남경태 이 글을 굉장히 비판하고 좋아하지 않을 텐데, 나름대로는 시사점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자의 이런 관점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 그냥
코로나 퍼지는 거 봐요. 얼마나 빨리 퍼져. 세상이 너무 가까우니까 빨리 퍼지는. 세상이 이렇게 가깝지 않으면 코로나가 중국에서 하다가 거기서 소멸되고 말았을지도 몰라. 너무 가까우니까 중국 우한에서 퍼지자마자 바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한다. 글로벌 세계에 한국사를 배운다? 무슨 의미지? 코로나 얘기했고 초연결이야. 너무 가까워. 그런데 자, 중국 문제가 하루아침에 세상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공장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가 황사 보지 못하잖아. 진짜 신기하잖아. 정상적일 때 대한민국의 봄과 가을은 뿌옇고 황사경보, 미세먼지. 여러분 최근에 우리 봄과 가을은 늘 그랬었지. 기억나지요? 차가 들 다니고 거리두기 하고 공장이 들 움직이니까 오늘도 하늘이 그래도 꽤 맑고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가 중국의 문제만 아니라 세계의 문제고 한국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면 세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더 중요해. 교류가 더 가까워졌고 협력이 더 중요해. 그렇다면 중국도 세계 시민의식을 가르쳐야 되고 중국 역사를 가르치면서 한국도 한국 역사를 세계 시민의식을 가르쳐야 돼.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국 역사를 가르치면서 세계 시민의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가까워졌는데 갈등할 일이 더 많아. 일본이 최고야. 한국이 최고야. 중국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이런 교육만 받고 있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났다? 다툴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좀 더 객관적이지 않고 자국 우선의 의식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세계인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갈등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역사 잘못 배우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잘못 배우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많이 지원했는데 일제강점기 잘못 배우면 여러분들이 일본을 더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본을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잘못 배우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증오하고 미워하기 위해서 배우기보다는요. 미래를 좀 더 건설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미움의 역사가, 갈등의 역사가 전쟁과 갑질을 낳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 다른 갑질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전쟁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걸까요? 그렇다면 균형이 필요한 거죠. 사피엔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예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유발 하라리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책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두껍지만은 재미있게 역사를 쓰고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역사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자국사는 이기적이다. 글로벌 시대에 자국사 교육이 불필요할 만큼 자국사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사, 일본 사람들은 일본사. 왜? 이거 배우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되고 한국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베스트셀러 저자는 지금 세계가 하나인데 무슨 자국사야 이런 얘기까지도 도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제대로 배우면 자기 정체를 가지고 세계를 만나는 것이 더 건강한 방식의 세계인들의 교류이기 때문에 자국사 교육이 필요한데 이기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3.1운동 100년 경험했어요. 2019년도 3.1운동 할 때 우리가 우리 역사에 이런 부분을 자랑했죠. 비록 약자였지만 우리는 평화를 얘기했고 약자였지만 그리고 약자였지만 대한민국 독립을 떠나서 이 문제는 세계 보편적인 인도주의다 그런 큰 주제를 던졌어요.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하는 보편 인권 문제를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스케일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역사, 좀 스케일 있는 역사를 배워보자고요. 그것이 이 시대의 시대 조류 맞고요.
세계사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배우면서 이와 같은 세계의 흐름에 함께 조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한국 역사를 배워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방향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59분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시 10분간 쉬었다가 12시 1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요. 뭐래? 자, 자리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은 비디오 다 여시고 우리 두 번째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들어왔으면은 비디오 열어주시고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파 예은아, 예은이도 화면 열어주시고 예은 이예은 예은아 내가 개인 그 채팅 보낸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가지고 나한테 답 주세요. 예은이.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우리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가르치는 모든 과목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늘 중요하게 즐겁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해요. 한국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먼저 네 꼭지에 대한 주제, 한국의 문화유산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유네스코란 뭐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 뭘까? 이 세계유산이 또 강론에 가서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주어지는 것만큼 우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문화유산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복잡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난 이거에 떠오르는데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나는 그걸 한국의 문화유산 생각하는지 누가 그거 좀 발표 좀 해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이거다.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관광부 김곤입니다. 발표해 관광에 우리 김고은 발표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문화유산은 경복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 속에서 전통적인 고유의 한옥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도심 속에 500년 가까운 역사를 담은 그런 조선의 궁궐 경복궁은 그런 면에서 세계인들이나 한국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대표 한국의 문화유산인 것 같습니다. 고은이 얘기 충분히 논리적으로 내 주장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또 사법학부 오민혁 발표하겠습니다. 네, 사범의 고민혁이 네, 저는 숭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먼저 우선 국보 1호이기도 하고 숭례문이, 그리고 서울에 갔을 때 정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민혁에 붙였어요. 일단 우리 국보 넘버원이니까 우리 문화유산 대표하는 거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조선의 중심, 현재도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의 그 문으로서의 어떤 그런 또 기능 가치도 분명히 문화적 유산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를 들을 때 저 친구가 왜 저를 정했지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 그 논리가 뭘까, 뭐 이런 관심에서 우리가 토의를 하면은 정말 재밌고 많은 유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으면 더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넘버원 문화유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 나름대로는 한번 뽑아봤어요. 석굴암이죠. 석굴암은 한국의 대표 예술로서도 설명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인공 석굴이거든. 자연 석굴은 많이 있는데 인공 석굴은 세상에 꽤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정교함이, 그 과학성이 공학적으로도 건축학적으로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석굴암은 천년 신라 왕국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도 여러분 세계에 천년짜리 나라가 역사상에 많이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한 정부가 천년을 왕조가 천년을 유지했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에서 로마 제국 얘기할 때 천년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동양에서 천년짜리가 기억나는 나라가 있나요? 천년짜리 나라가 동양에서? 몽고가 대제국이라고 하는데 몽고가 천년을 유지했나요? 원나라가 천년을 유지했나요? 아니죠. 징기스칸이 그리 대단했지만 전 세계를 누볐죠. 전 세계를 누빈 건 맞는데 천년을 지속하지 못했어요. 반면 로마는 천년을 지속했죠. 알렉산더가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정복한 거는 맞는데 그 알렉산더의 제국이 사실은 굉장히 단명했지요. 천년을 간다고 하는 것. 중국에 천년짜리 나라가 있었는가요? 중국에 500년짜리 나라가 있는가요? 중국도 큰 대제국이지만 그렇게 500년, 1000년짜리 나라가 없는데 우리 역사에는 천년 나라가 있다 없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천년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네, 네. 어느 나라죠?
신라입니다. 네, 네, 네. 신라라고 하는 대단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우리가 관광지로 수학여행을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뻔한 거야.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소롭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역사를 또 동경해. 근데 꼼꼼히 보면은 그 천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역사예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도 한번 뽑아봤고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또 다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 4차 혁명 시대 이전에 정보와 컴퓨터 시대 이전에 타임이 이런 설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발명, 문명 발명품 가운데 가장 인류 문명 발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발명품, 과학기술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대, 500대 세계 문명 기술을 갖다가 설문을 해봤는데 넘버원의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는 넘버원의 기술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최근 4차 혁명 이전까지의 설문. 인쇄술이었어요. 인쇄술. 그리고 고려는요, 우리나라는요, 인쇄술의 강국이에요. 인쇄술은 과학을 의미하고 인쇄술은 학문을 의미하거든요. 인쇄술의 강국이고, 그리고 또 직지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기록된 문헌도 고려 시대에 만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지가 청주에서 이렇게 나온 그 유산이기에 청주는 유네스코 기록문화연구원을 유치해가지고 청주에 지금 그걸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완성이 되면요, 우리가 멀리 뭐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의 기록 문화유산 연구소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청주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창덕궁,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의 그런 후원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종묘, 종묘가 어떤 기능을 하는 유산이지요? 시설이죠? 건물이죠? 종묘가? 누가 발표해 보시겠어요? 기독교학부 강요세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국가의 큰 대사를 집행할 때 사용했던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국가의 대사를 치렀던 곳인데 요셉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사였는지는 혹시 알까요? 그 유학자들을 기리는 그런 전통적인 제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네, 유학자가 아니라 왕실 제사. 다시 해가지고 조선의 왕과 왕비를 위패들을 모시고, 그래서 국가가, 조선 왕실이 왕과 대소신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실의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저 종묘예요.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이 건물이 가로로 굉장히 기럭지가 길잖아요. 폭이 긴 건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대칭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로로 이 건물이 긴 것은 500년짜리 왕실, 왕과 왕비가 많았기 때문에. 100년짜리 왕실은 이렇게 가로로 길 이유가 없겠죠. 500년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이 건물이 길었고, 그래서 그게 건축학적으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종묘가 500년 안식에 살아있는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던 그런 유산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지들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유네스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우리가 이전에 강의식 수업이라고 한다면
이걸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 설명했어요. 이게 어떤 건물이고 이 기능이 뭐고 그리고 이게 뭐 중요한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쌍방향으로 해보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이런 사진 하나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의 개념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 수업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자, 이 사진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이게 어떤 건물일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의 건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 사진을 보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머나 신유미입니다. 네. 각 수많은 국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뭐 세계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건물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망국기가 걸려 있어요. 이 망국기가 어떤 뭐 호텔 같은 데서 걸려 있긴 하지만 이 망국기가 걸려 있다고 하면서 뭔가 국제 기구의 건물 같아요. 그리고 이 국기들은 회원 국가들의 국기일 거예요. 유미의 예측이 아주 정확했어요. 이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 본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국기들은 유네스코의 회원 국가들의 나라 국기들이 개양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물어보죠. 이 본부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있을 것 같아요? 어머나 신유미입니다. 네. 추측하면 중립국인 스위스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재밌는 얘기예요. 국제연합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어떤 그런 성격도 중요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위스에 유엔의 국제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립국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도. 근데 이 유네스코 건물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파리가 유럽에서 대표적인 이제 문화 국가라고 하는 그런 위상을 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배경도 여기에 유네스코 본부가 설치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앞으로 유럽 배낭여행에 대한 버킷리스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이후에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수업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리 일정 속에 바쁘지만은 사전에 예약해가지고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하는 그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혹시 1년, 2년 후, 5년 후에 유네스코 본부를 다녀온 친구는 제게 연락을 줘가지고 코치님 제가 유네스코를 다녀왔는데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제가 매번 학기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는 못했어. 네, 그런 연락이 오기를 저는 계속 기다려봅니다. 자, 계속 유네스코 얘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유네스코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사진일지 추측해보고 상상력 발휘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발표해보세요. 맞다 틀리다에 쫄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진. ICT학부의 안영호입니다. 안영호. 이게 군인이 해군처럼 보이는데 그 여인한테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키스하는 장면을 보아서 뭔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서 이제 감격하는 그런 순간 같습니다. 모든 표현과 모든 설명이 100% 정확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 그림을 사진을 아주 진지하게 보면은 충분히 누구나도 다 그려낼 수 있는 군인 아저씨 수병 해군 같아요. 맞아요. 이 유니폼 군대에 대한 약간의 상식이 있다면 이것이 수병이라고 알 수 있고요. 남녀간에 백주대낮에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표정들이 서양도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볼썽사납게 보지 않고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뭔가 이거는 깊은 제후 혹은 우리 2002년도 월드컵 게임 때 거리 응원하고 나서요. 막 흥분할 때는요.
옆에 남 모르는 남녀가 마구 껴안고 흥분하고 난리가. 그런 사람들 정신 돌아오면 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친인지 부부인지 아니면 남 모르는 사람인지. 근데 이게 당시에 아주 라이프라고 하는 세계적인 잡지에 대서특필이 됐었는데요. 맞아요. 전쟁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글이 필요 없어요. 이 한 장면의 사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 그것이 사진의 비유의 파워예요. 수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유네스코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이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봐요.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유네스코의 창립하고 2차 세계대전의 종전, 1945년도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유미나 형무처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지 말고 여러분들 계속 상상해봐요. 틀려도 좋아요. 이거 준비 안 했으면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미래는 우리에게 다분히 엉뚱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뻔한 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미래는. 예측되는 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좀 예측을 뛰어넘는 뭔가를 미래 사회가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 디자인 영상학부 한윤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세계 유네스코 국제기구가 만들어졌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여기 영어 앞단어를 땄고요. 이 영어 앞단어의 음가를 우리가 불러서 이 기구를 유네스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full name 보게 되면은 United Nations, UN, 국제연합, Educational, 교육, Scientific, 과학, and Cultural, 문화를 관장한 organization, 기구, 조직. 바로 그것이 유네스코예요. 다시 유네스코는요, 유엔의 여러 가지 많은 전문기구인데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자만 따가지고 유네스코라고 하는데 이게 45년도 11월 달에 창립되었어요. 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한 날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항복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8월 달에 전쟁이 끝나고 11월 달에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늦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라요, 늦어요? 우리가 친구들 우리가 친구 10명, 20명 모아가지고 아니면 뭐 7, 8명 모아가지고 동아리를 하나 만드는데도 사실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동아리를 만드는데. 근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해가지고 이런 뭔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데 8월달, 9월, 10월, 11월 3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촉박한 시간인데도 왜 이렇게 급하게 전쟁 끝나자마자 할 일 많은데 왜 급하게 유네스코가 만들어졌을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급했어요. 이 일을 만드는데 이 회원 국가들 이런 데 동의한 나라들이 리더들이 급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급했지? 그게 내가 궁금한 거. 여러분들 묻는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나라들의 리더들이 유네스코를 만든 일에 급했을까?
사범학부 고다연 발표하겠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또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전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네스코를 창립함으로써 전체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현아, 하이파이브. 전후 처리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 그려냈고요. 그 다음 평화라고 하는 단어도 끄집어냈어요. 전쟁은 평화를 깨는 일이잖아요. 물리적인 충돌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살상과 피해, 희생을 가져오고요. 근데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유럽과 유럽의 싸움이었잖아요. 크게 얘기하면. 독일과 프랑스, 다 유럽 나라들이고요.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그리고 이 유럽에 대표하는 나라들은요. 당시에 문명국가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요. 또 기독교 국가들이기도 하고요. 19세기에 산업혁명으로 유럽이 크게 부자가 되고 힘이 많아지면서 유럽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은 선진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후발국들,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들, 이런 구조가 19세기 만들어지면서 그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조금 잘 나갈 때는 자신감을 넘어가지고 자신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너 좀 건방져졌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잘 못 나갈 때는 온매 기주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염세적으로 변하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지 몰라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는 건방지기가 쉽고 못 나갈 때는 사기가 바닥을 칠 수가 있는 것이 사람과 국가 비슷한 양상. 사람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람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유럽 국가들은요. 19세기에 잘 나갈 때 세상이 무섭지가 않았고요.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요? 이 문명의 발전으로 세상에 유토피아 나라 건설이 가능하다고까지 확신했던 시대가 유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토피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묵시록을 2번이나 유럽 국가들 간에 만들었어요. 야만 국가하고 문명 국가가 싸운 것이 아니라 문명 국가와 문명 국가가 싸웠어요.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싸웠어요. 회의가 되는 거, 회의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구나, 마치. 자식 위해서 열심히 하다 자식 보내왔는데 자식한테 찬밥 받을 때 우리 엄마들이 나는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고 하지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유럽의 회의가 밀어닥쳤고요. 진정하게 세계가 교류할 수 있고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 경제적인 힘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찰을 하면서요. 교육이 필요하구나. 평화교육이 필요하구나. 세계 시민교육이 필요하구나. 건강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구나. 역사교육이 필요하구나. 제가 지금 막 이거 만나기 전에 떠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가치, 문화적 교류. 이런 교류가 세계인들을 하나로 평화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유럽인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전쟁 끝에도 이거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채널을 만들자. 그리고 그러면서 전후 처리 문제도 이런 고민과 함께 가자라고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된 단체가 바로 유네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현이가 잘 상상했어요. 자, 그러면 45년도에는 유네스코가 만들어졌어요. 45년도에 세계문화유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계유산 프로그램은 언제 유네스코가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시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는 이 사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그럼 그냥 지나갑시다. 요건 뭐예요? 요거 댐이죠. 수력댐, 화천댐, 팔당댐, 소양강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댐이에요, 댐, 수력댐. 요건 그러니까 하늘에서 찍은 거 강을 막고 있어요. 이 강이 이집트의 나일강이에요. 근데 이 댐의 이름이 아스완댐이에요. 아스완댐. 어마어마하게 큰 댐이에요. 소양강보다 훨씬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이런 댐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 유산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왜? 댐 만드는 거하고 유산에 어떤 피해가 가해질 수 있을까요? 댐을 만들면은 전에 물이 흘렀을 땐 지가 알아서 흘렀잖아요. 뭐 홍수가 내려가지고 범람한 벌람에다 다시 물이 싹 빠져나가면 다시 깔아앉고. 그래서 대충 비가 많이 내린 해가 있겠지만은 그 범람의 그 높이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흘러가는 그런 지역에서. 근데 댐을 만들게 되면요. 인공 바다가 만들어지잖아요. 큰 댐일수록 더 어마어마한 물을 가둘 수 있게 되고요. 그건 호수가 아니라 거의 바다 수준이 되죠. 바로 아스완 댐이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댐이기 때문에 이 댐 뒤에 가둔 물들은요. 호수가 아니라 바다를 만드는, 그럼 바다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에 자연강이 흘렀을 때는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위치의 마을들이 강이 더 수표면이 올라가게 되니까 수몰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수몰지구가. 전에 마을에 만들어졌던 유산들이요. 강 속에 수몰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만들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아부심불이라고 하는 나일강 북부 지역에 있었던 누비아 족속들의 문화 제사 산당이었어요. 우리 종묘와 같은 기능이라고 할까? 사당의 기능을 하고 커뮤니티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아부심불 신전이에요. 신전.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회파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진이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의 사진일까요?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진일까요? 너무 진지해. 재밌게 물었는데 그냥 뭐 틀려도 바닷속이에요. 바닷속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돼. 너무 내가 너무 진지한가? 바닷속 들어간 후 같습니다. 바닷속 들어간 후. 그러면 건져냈다는 얘기는 형우 말로는 보존됐다는 얘기야. 그럼 형우야, 기왕이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존됐을까 이게? 그 위에 이제 댐을 물이 들어오는 양을 좀 조절해서 딱 적정량만큼 해서 이제 유지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한 방법인데 그러기엔 너무 낮은 위치에 있었어. 그리고 그러기엔 댐이 너무 컸고, 그래서 이걸 보존하는 방법은 마치 로고 하는 것처럼 레고 하는 것처럼 이걸 다 일정한 사이즈로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사를 시켰어. 이사를 시켜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예전의 위치와 가장 유사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이사해서 살아남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가가지고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그 갈랐던 금들을 우리가 다 찾을 수 있겠지. 재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과학 기술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그 인부들이 동원됐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이집트는 가난한 나라였거든 당시에. 그리고 이 댐을 짓는 것만으로 버거웠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계 유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네스코가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경제 개발과 같은 것을 통해서 유산이 파괴되니까 더 많은 유산들이 파괴되기 전에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세계 유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월드 헤리티지 프로그램,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언제 시작됐다고요? 1972년도. 유네스코가 만들어진 거는 1945년도, 세계유산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는 1972년도. 시간의 갭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물어보면요.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 언제 가입했을까요? 45년도 창립회원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가입했을까요? 그냥 상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1950년도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걸 물었는가 하면 올해가 6.25 몇 주년 기념했죠? 1950년도, 2020년도. 70주년. 70년.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6.25 70주년을 기념했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는 국가들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거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니까. 한국은 1950년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올해가 유네스코 가입 몇 주년?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올해도 다양한 70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올해 유네스코 우리 한국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70년의 의미 있는 바로 그 학기에 그 연도에 또 유네스코 이 유산 공부를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유산을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좀 자랑, 뽐을 내세요. 아빠는 엄마는 유네스코 70주년 바로 그 해에 세계유산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너무 엉뚱하지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치면 되겠는데 세계유산 프로그램이 월드 헤리티지 프로그램이 또 강론에 들어가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문화유산도 세계유산이고 자연유산도 세계유산이고 복합유산도 월드 헤리티지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서 제가 소개했던 그 인터넷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사진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유산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문화유산입니다. 예. 왜? 건축물, 사람이 지은 거니까. 사람의 손이 휴먼 터치가 가는 거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휴먼 터치. 이거는 사람이 지은 건물이에요. 타지마할. 인도의 아주 대단한 건축물이죠. 이거는 무슨 유산일까요? 자연유산, 그죠? 조물주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죠? 사람의 손길로 만든 흔적이 하나도 없어. 자연유산. 그럼 우리나라엔 자연유산이 있을까 없을까? 유네스코가 지정한? 있다, 없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있다, 없다. 있다가 더 많네. 예, 있어요. 몇 개가 있는지는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무슨 유산일까? 남은 하나, 복합유산. 자, 자연도 수려해요. 아주 특이해요. 근데 그 자연의 꼭대기 위에 또 건축물, 인간의 건축물이 있네. 마을이 있네. 궁궐이 있네. 마추픽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정말 특이한 복합유산으로 분류되어서 월드 헤리티지로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복합유산 지정된 거, 유네스코 복합유산 지정된 거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다 고민되네 그런 표정이야. 근데 요셉이는 없다고 얘기했어. 자,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요 얘기까지만 하고 우리 수업 마칠게요. 빨리 진행해서. 세계에서 유네스코 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누구? 찍어보지. 세계에서 가장. 그리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누구 없을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재미있는 얘기여가지고 내가 급하게 하고 싶지 않아.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한번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하게 만나요.